갈등, 위기,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소정의 제가 교육을 받고 갈등 협상 전문가 자격증도 제가 이제 취득을 했는데요. 그 일반적인 갈등보다도 요즘 가장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갈등 중에 최고의 갈등이 뭡니까? 부부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갈등이 생기다가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폭력이죠. 국가 간의 갈등의 최고조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장 최고조의 갈등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는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학이라는 얘기하죠. 지정학.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EU 국가 간에 묘한 줄다리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걸 들으면서요, 우리 한반도에 관한 문제도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1919년에 구소련의 연합 국가가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이 됐다가 1991년 8월에 소련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94년에 굉장히 중요한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죠. 이 부다페스트 협정은 뒷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한 강제 무력 전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해 돈바스 지역에서도 전쟁이 발생이 되고, 급기야 2022년 2월, 지난해 2월에는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굉장히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 자원도 많습니다. 또 인적 자원도 뛰어납니다. 우크라이나 하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 이런 얘기합니다. 맞답니다. 이 동북권 국가나 유럽 국가에서 가장 여성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곳의 대명사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1991년에 독립한 이후로부터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부정, 부패, 잘못된 리더십, 친노주의적 리더십이 생기면서 또 많은 부정부패 때문에 국가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동력을 잃어왔어요. 어렵게 사는 이유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 지도력의 부패 때문에 그랬습니다. 1994년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라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19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 우크라이나였어요. 러시아의 상당수의 핵탄두와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독립국가로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세계 열강들은 우크라이나의 핵이 자칫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핵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비핵화시키는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핵이 자칫 소련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핵물질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핵물질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나 이런 데에 팔려나가서 그게 또 새로운 위협이 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1994년 12월에 부다페스트에서 미국의 클린턴, 옐친, 영국 해가지고 4명의 정상이 모여서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고 나중에 프랑스와 중국도 이 협정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협정의 키는 뭐였냐면요. 우크라이나가 NPT 체제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침략하지 않고 경제를 보장해주고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그게 부다페스트 협정이에요. 그런데 일순간에 러시아가 2013년에 크림반도를 강제로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하고 2022년에 전쟁을 전격적으로 함으로써 이 부다페스트 협정은 종이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협정에 서명했던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은 또 부담이 되는 거였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국제 비핵화의 사례를 쭉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핵 탄두가 1240개, 대륙간 탄도 핵 미사일이 176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핵 3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지켜주기로 했는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러시아에서. 뭐 리비아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란의 케이스도 그렇고 핵을 포기함으로써 자기들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과연 핵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쉽지 않겠죠.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집착을 할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 유럽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서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나폴레옹도 1812년에 러시아를 점령하러 쳐들어왔고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을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스웨덴. 여기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몽골이죠. 몽골 또한 러시아를 공격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어떤 면에서 커다란 국가 위기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의 안정과 위기관리에 필요했던 거죠. 러시아는 국가 위기관리에 위해서 완충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에 소련 시절에는 이 위성국가들이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EU에 포함되면서 심지어는 나토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나토는 뭐냐면요. 구소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공동 방위하는 연합 방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같이 뭉쳐서 같이 소련과 상대하자는 군사 동맹체예요. 근데 모두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자기의 국경선이 나토하고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최종적으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았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그동안은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써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나토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는 30개국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은 벨라루스 하나만 남습니다. 벨라루스는 지금도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거 뭐라고 발표했어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그랬잖아요.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갖다 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만큼은 절대 나토에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여온 거고 앞으로는 어떤 협상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려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사실의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디지털 전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첫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요. 그거는 파란색은 하늘이고 노란색은 황금 들녘이랍니다. 전 세계 미래 엄청난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지도 자체가 저 하늘과 황금 들녘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네요. 자, 재밌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45세의 국가 리더,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코미디언입니다. 유태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죠. 1997년에 홍해디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부터 유명세가 시작이 됩니다. 2003년에는 자기가 프로덕션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SM이나 뭐 JYP나 이런 그 기획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온 게 뭐냐면요. 2015년에 자기 제작하는 것에서 시트콤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게 Servant of the People, 국민의 종, 국민의 노예 또는 국민의 하인이라는 드라마를 시트콤으로 출시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어요. 거의 모든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 드라마가 바로 뭐였냐면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 정부의 부정부패, 나쁜 행동, 이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거를 막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거를 고등학교 학생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업로드해가지고 그게 국민들한테 막 반향이 생겨서 국민들이 그런 역사 선생님을 막 정치인으로 불러내서 결국은 그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정치계로 들어와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하는 드라마예요.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가. 이게 너무나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부정부패, 찌들려 있는 국민들한테 그런 신선한 역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나쁜 놈들을 처단하고 막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응징하는 걸 보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되면 안 돼? 라는 이런 반응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 드라마에 참여했던 젤렌스키와 모든 스태프진들이 국민의 종이란 당을 만들어요. 창당을 해요. 창당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만을 위한 분위기를 나는 탈피하고 싶었다. 이 나라가. 기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고 싶은 게 나의 꿈이었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취임사에서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왔다. 왜? 코미디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최소한 울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대통령 취임사를 합니다. 사실은 불안불안하죠. 코미디만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한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때 첫 번째 큰 실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분이 있을 거예요. 2021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카불에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입니다. 4개의 트럭에다가 달러를 잔뜩 싣고 비행장에서 도망갔죠.
그 아프리카 대통령의 이름이 뭡니까? 가니예요, 가니. 가니 갔어요. 대통령 뽑을 때는 이름도 잘 보고 뽑아야 돼요. 그 가니 대통령을 본 거예요. 러시아는 저 코미디언 출신의 젊은 연약한 친구가 우리가 탱크, 비행기, 미사일을 앞세워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밀고 들어가면 저 겁쟁이는 분명히 제일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난 다음 날 미국에서 젤렌스키한테 제의합니다. 너 안전한 유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때 젤렌스키가 당당히 나옵니다. 싸움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내게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실탄이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지도자로서 나는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본인이 전투복을 입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푸틴은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텝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저 대통령의 결기에 열광하고 너도나도 항전 의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CNN 보도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 우크라이나 최대의 비밀 병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은 올레가 젤렌스키인데요. 저 여자는 아까 젤렌스키가 그 프로덕션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메인 작가입니다. 드라마 작가. 글을 잘 쓰겠죠.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 석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프로덕션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친구인데 거기서 극작가로서 국민의 종 그 드라마를 다 글을 쓴 유명 작가입니다. 저 여자가 나는 무대 뒤에 있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편이 늘 전면에 나서는 반면에 나는 그늘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잘해요. 어디 의회에 가서도 유튜브를 보시면 잘해요. 왜?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누가 다 다듬어 줄까요? 엄청나게 유능한 작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은 호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능력이 또 뛰어나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자기 두 자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있는 것들을 SNS에 올립니다. 국민들한테 절대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왜? 세계에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전쟁 남은 자기 가족들은 다 빼돌렸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푸틴입니다. 푸틴의 젊은 애인과 젊은 애인이 난 애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유럽의 어느 곳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나는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차분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고 자유롭게 살 것이다. 가족과 함께 올립니다. 이 여성은 엄청난 SNS 인플루어입니다. 러시아 군들이 무참하게 백성들을 살해하고 짓밟는 광경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서 국제사회에다가 이 전쟁의 부담을 알리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뒤에서 엄청난 서포터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올레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이 부부가야말로 진정한 우크라이나의 비밀 병기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항전할 수 있는 의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이제 그런 국가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이 나라는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고 나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 소녀 군인이 들고 있는 저 스마트폰은 전화 걸기 위해서 카톡 보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스마트폰 자체가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쟁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전투사령관은 31살의 젊은 페도로프라는
디지털 혁신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 장관 겸 부총리입니다. 31살입니다. 젤렌스키를 도와서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고 2019년에 바로 취임과 동시에 장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무엇을 디자인하느냐? 스마트폰 속의 국가를 디자인합니다. 투명한 부패 없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국가를 디자인합니다. 더 이상 공무원 사회가 부패돼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국민들의 편익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국가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2022년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됩니다. 디아 국가 공식 어플리케이션 웹 포털입니다. 이 디아는요, 2020년 2월에 최초로 이게 런칭이 돼서 2022년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이 디아가 있음으로써 스마트폰 안 속에 있는 국가, 스테이트 이너 스마트폰, 그 다음에 디지털 스테이트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이 디아 앱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아는요, 영어로는 액션이라는 뜻입니다. 행동이라는 뜻이죠. 또 영어로 약자를 줄여서 말하면 state and me, 국가와 나란 뜻인데요. 이 디아는 모바일 앱, 웹 포털 및 소위 말해서 이 우크라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앱의 목표는 뭐냐면요, 100%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쓰는 모든 공식 문서를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디 이사회 간다 그래가지고 인감증명 또 두통 떼어서 제출하고 왔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문서로 띄는 행위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디지털 신원문서, 디지털 아이디 카드, 여권마저도 완전히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리고 디지털 문서가 일반 문서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이 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관료주의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서비스 속도와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를 이제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주민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앱을 구현시킨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공무원의 10%부터 감원이 됩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간증명 무슨 뛸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문서 제출하세요. 디지털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종이 문서가 없습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 구현해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디아라는 앱이 전쟁이 발생되자 엄청나게 효용성 있는 앱으로 활용이 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단일 공공 서비스, 기업을 창업하고 할 때 이 안에서 모든 창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모든 문서 행위를 디지털로 할 수가 있어요. 70개 이상의 정부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가 이 디아 앱으로 제공이 됩니다. 신분증, 외국인 생체 여건, 학생증,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등등 모든 21개의 서비스가 이 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안에 보면은 이 베이비라는 앱이 또 있어요. 이 베이비는 뭐냐면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애를 낳으면은 출생증명 띄고 주민등록 옮기고 또 출산 보조금 받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대요. 공공기관을 계속 방문해가지고 서류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앱을 디아에다가 출시시킨 다음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은
모든 서비스가 끝나버립니다. 종이 없이. 디아입니다. 이 디아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가 과연 핵심적인 제가 뽑은 5가지의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째는 뭡니까?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가 보호가 돼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파괴가 되거나 폭파가 돼버리면 저 디아 앱 아니라 모든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냐. 두 번째는 뭐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계속 유지가 돼야 통신기지국이 파괴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KT, SK 회사가 폭파가 돼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 디아 앱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과연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전시해도 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군대도 빨리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좀 더 효과적인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탱크도 부족해, 비행기도 부족해, 병력도 부족해, 미사일도 부족해, 모든 게 부족하죠. 우크라이나는. 그럼 우리가 이 공룡 같은 러시아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결국 디지털 군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싸우는 이런 토탈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전 세계에 깔려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싸우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5가지 포인트를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보관되고 있겠죠. 그러나 전시가 되면 그게 폭파가 되고 파괴되다 보면 큰일 나겠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모든 데이터, 국가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전에 있습니다. 예비 서버가 또 있어야겠죠. 예비 서버는 광주에 있습니다. 제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하면 2개가 듀얼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크라이나 전체가 전쟁에 휩쓸렸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과연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재빨리 법을 개정해서 국외 서버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계약을 맺죠. 그래서 아일랜드, 버블린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국가 데이터를 옮겨놓는 거죠. 예비망으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계속 써야 되니까 아마존의 지원을 받아서 스노우볼이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모든 국가 데이터에 필요한 내용들을 클라우드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를 옮겨놓음으로써 전쟁 중에도 모든 국민들이나 정부가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외로 이전까지 시켜놨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게 옮겨졌다는 것을 러시아가 알고 엄청난 해킹 공격을 하는데 그 해킹 공격은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등등 이런 메이저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크라이나에도 충분한 IT 전문 보안 기술자들이 있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해킹을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격이 다 무력화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이상이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통신기지국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통신센터가 다 파괴됐는데 스마트폰이 안 돼요. 먹통이 돼요. 당연히 못 쓰겠죠. 바로 이 페도로프 부총리는 미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나 좀 도와줘. 우리나라는 IT 없으면 안 돼. 어느 곳에서도 IT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네가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 나한테 좀 도와줘. 스타링크라는 건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 모든 곳을 전부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센터가 지상에 있는 통신센터가 다 파괴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늘에 있는 위성에서 모든 걸 링크시켜주니까.
그러니까 히말라야 가든 기지국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일론 머스크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에 그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안테나가. 이거를 3,670개를 빨리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 줍니다. 위성과 링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국 정부도 저거를 1,430개를 추가로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요. 지금은 한 12만 개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깔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곳곳에 저 위성 안테나를 깔아놓고 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위성 그 신호를 받아서 쓰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위성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기지국이나 안테나가 파괴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위성에서 몇 개 위성에서 약 3,604개의 초저궤도 위성에서 모든 시스템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자기 연설하는 거를 계속 SNS에다가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파괴가 되더라도.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안테나들을 땅에다가 놔주면 이 주변에서 이런 안테나들이 위성 신호를 받아서 또 위성 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실시간으로 최신 데이터를 업링크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위성 안테나가 막 이동하는 중에는 수신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 기술진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페도로프 장관이 주도하에 이 SUV 차량에다가 타이어를 얹어놓고 그 타이어에다가 위성 안테나를 놓고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130km 속도로 달리는 가운데 테스트를 하는데 성공을 해요. 야, 130km까지는 이상이 없어. 증명해 주죠. 그래서 더 원활하게 이 스타링크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디지털 기능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디지털 전쟁, 신속히 디지털 군대로 전환하라. 실제로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병력 현황 가지고는 러시아를 맞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디지털 군대로의 신속한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시스템이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식 자동화 장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당히 많은 새로운 디지털 군으로서의 변모를 해갑니다. 특히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군 부대 간의 안정적인 통신이 지금 현재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이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델타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군사 혁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델타는. 이 델타 시스템은 뭐냐면요. 한 화면에 위성으로부터 들어오든 드론으로부터 들어오든 다른 어떤 소스로부터 들어오든지 간에 모든 적에 대한 정보와 상황이 동시에 접속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어느 위치에 적이 얼마가 있고 무슨 무기를 하고 있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디스플레이들은 각 병사들의 스마트폰까지도 다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서 적의 위치와 적의 상태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무기 하나 가지고도 러시아의 탱크들을 숨어서 공격하고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토탈 정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델타가.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델타 센터에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면 이것이 바로 드론이라든가 다른 쪽에다가 공명 명령까지도 연결이 돼서 바로 즉시에 공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 거죠. 밀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군인들끼리만 쓰는 완벽한 보안이 유지된 채팅방입니다. 텔레그램에 구축되어 있는 챗봇입니다. 여기서는 각종 군사 상황까지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병사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안 좋다, 좋다, 불평이다, 불만이다, 불안하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병사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무기로서의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고민을 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지금 전부 다 그 스마트폰 때문에 뭐가 문제라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비관 예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밀챗이라는 이 데이터 전송망들을 구축해 놓으니까 보안이 확실히 유지되는 가운데 굉장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교환된 정보들이 이 네틀이라는 또 전투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면은 이 네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무기로서 적을 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내가 저거를 격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딱 지시 명령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평상시에 포대를 배치해서 쏘는 데보다 5배 정도의 시간이 단축이 돼버리고 예상이 없던 표적이 나타났을 때라도 즉각적으로 그 표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공격이 가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도 적고 화기도 부족하고 한 우크라이나 군들이 곳곳에서 러시아 군들을 처절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도네츠크 강에서는 일개 대대가 다리를 건너다가 완전히 괴멸됐어요. 러시아 군대가. 한 개 대대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신속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드론. 엄청나게 드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상당히 많은 드론들이 군용 드론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 드론입니다. 일반 민간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적을 탐지하고 또 폭탄을 장착해서 자살 폭탄도 시키고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꼭 군사형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드론 동호회 사람들이 드론 예비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드론 동호회 활동하는 드론을 가지고 그거를 바로 전투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페도로프 장관은 전 세계에다가 우리 드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SNS에 보냈고 전 세계에 있는 민간 드론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줬어요. 민간 드론입니다. 그 드론을 가지고 가장 값싸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2022년 4월에 흑해함대 러시아의 순양함이 침몰했죠. 이때도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미사일도 공격하고 했지만은 이 드론이 한 역할이 굉장히 커서 순양함 한 척을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값싼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이 드론을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당했죠. 무인기 왔다 갔잖아요. 일종의 드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로 입증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자, 전 국민이 참여하는 통합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입니다. 적 활동을 감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습작전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모든 민간인들 쪽에 적이 있는 쪽을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과 국민 간의 정보체계가 구축이 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들이 다 어디서 움직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디아라는 그 앱에서 다 구축이 돼서 움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애님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용 국방 책봇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러시아 군인, 러시아 부대, 러시아 병력을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탐지하거나 글을 쓰거나 해서 보내주면 이게 바로 정부 기능으로 들어와서 각 군부대에 전파가 됩니다. 이애님이 적을 신고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책봇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에어 레이드 얼람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공격한다, 포탄을 공격한다, 화학무기를 공격한다, 비행기가 공습을 한다. 그럼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바로 스마트폰 앱이 경보가 울려집니다. 미사일 공격과 포탄 공격이 조금씩 구분돼서 들려집니다. 스마트폰을 무음 상태로 놔도 울립니다. 크게 울립니다. 마치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요즘 지진 경보가 막 크게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바로 미사일 공격 경보가 울린과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거기 가서 대피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다음 달부터인가요? 민방공 훈련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국민 여러분 적기가 공습했습니다. 민방공 훈련합니다. 사이렌 뺑 울리죠. 그럼 사람들 다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하도에 가서 한 10분간 숨어 있다 나오죠. 그런 훈련이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런 대국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이 공격할 때, 화학무기가 공격할 때, 일반 비행기가 공습할 때를 구분해서 앱으로 빡 작동을 시켜주면은 그 앱이 울림과 동시에 그 앱을 내가 딱 타치하면은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딱 표시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만 가면 시스템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냥 버스 세워놓고 그냥 가까운 지하철로 들어가고 그런 훈련을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택틱 매드 에이드라는 응급 의료 서비스입니다. 전쟁이 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군인들이 전투에서 부상도 당하지만 많은 민간인들도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쓸 수 있는 앱과 민간인이 쓰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쓰는 앱들도 현재 어디 폭격이 일어나거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상자가 생기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응급처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보시기 때문에 대화식입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 긴급 출혈이 많이 생기거나 부상이 심할 때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모두 의료진들이 바로바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20여 명의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어디 쪽을 더 지원하세요, 누르세요라는 그러한 앱도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폭격이 있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이 이 챗봇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이 가기 전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디아라는 스마트폰 스테이트의 일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페르도프 장관은 전쟁과 개시와 동시에 바로 SNS와 서한으로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베이조스, 메타의 저커버그, 삼성의 한종희 부회장한테까지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SNS에다가 문자까지 다 올렸습니다. 도와달라 이겁니다. 러시아를 보이콧 시켜주세요. IT 분야에서 러시아를 차단해 주세요. 국제적인 이 기업이 러시아의 전쟁을 막아주세요.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철저하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IT 아미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구인 온라인 국제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들이 IT 아미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적인 해커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T 아미가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국영은행과 연방조사위원회 이런 데 주요 시스템까지 마비를 시켜버려요.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죠. 전 세계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자원봉사 국제연합군을 결성시킨 거예요. 페드로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지 않고 이 IT 증원군들이 함께 싸우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아미 하면 뭐가 떠올라요? BTS 떠오르죠? BTS 아미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 1,800만 명입니다. BTS 아미가 1,800만 명이에요. 사단을 만들면요, 818개 사단을 만들 수 있대요. 만약에 한국에 무슨 위기가 왔을 때 BTS 아미가 움직이면 그거 어마어마한 힘이 될 거예요. 이게. 페드로프는 이 디지털 아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이버 공격을 오히려 이들이 더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거꾸로 공격까지 합니다.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유나이티드 24. 이게 뭐냐면 모금입니다. 모금. 전쟁을 수행할 나라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 모금을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립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와주세요. 러시아군이 뿌려놓은 지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치료해줘야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저 모금 활동을 위한 대사를 임명합니다. 대사 1번이 누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온 유명한 테니스 선수 이 엘레나가 첫 번째 대사가 돼서 테니스 경기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활동을 합니다. 그 대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포츠 스타,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소위 말해서 굉장한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대사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바라 스트라이젠드입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젠드는 공식적으로 SNS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자기도 기부하고 기부 활동에 나섭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패밀리입니다. 상당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젤렌스키도 유태인이고 젤렌스키의 부인도 유태인입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젠드가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스포츠 스타나 국내외 연예인들이 이 모금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이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금은 꼭 달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로도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계정까지 열어가지고 초기에는 암호화폐로 엄청난 전쟁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밌는 기술은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클리어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뷰라는 회사는 뭐냐면요. 안면인식 인공지능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도 클리어뷰에는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클리어뷰에서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 사람들의 10억 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클리어뷰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에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거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쓰는 걸로 활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교전하다가 죽은 러시아 병사의 얼굴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정부로 보내주면은 이 클리어뷰에 링크가 돼가지고 10분 만에 러시아 군인의 신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가족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야, 너희 아들이 죽었네. 여기 모습이 있다. 러시아 가족들은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정부에서 죽었다 알았다 알려주지도 않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겠죠, 국민들에게. 그럼 이 사람들은 클리어뷰는 어떻게 그 안면인식 기술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안면인식도 클리어뷰는 가능합니다. 왜? 클리어뷰는요, 오픈소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죠? 페이스북 하시죠?
인스타 하시죠. 여러분들의 SNS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이 다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은 어디엔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주 많이. 그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개인정보 동의 개념이 아니죠. 내가 다 오픈시켜 놓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 인물의 얼굴을 다 디지털로 합성해버리면 정확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명에 관한 정도의 러시아 군인들의 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SNS 활동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지금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무기는 이렇게 진화되어 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싸울 때는 짱돌 세대였습니다. 두 번째, 철기가 발명이 된 다음부터는 칼, 활, 창이 주요 무기가 됐습니다. 화약이 발명된 이후에는 총, 폭, 미사일, 로켓이 주요 무기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디지털이 새로운 무기의 강자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우크라이나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테스트베드가 우크라이나 전장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훨씬 더 진화된 디지털 전쟁의 레벨이 올라갈 겁니다. 디지털로 진화되는 전쟁입니다. 국가 위기의 패러다임, 국가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의 패러다임도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우리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인, 아웃, 안으로나 밖으로나 네트워크가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만든 용어가 이겁니다. On the network, no one fight alone. 네트워크에서 싸우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방에서 컴퓨터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 네트워크로 뭘 하고 있을 때 남들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혼자라고 보지만 연결된 사회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힘이 그만큼 큰 힘이고 그것이 곧 디지털의 힘입니다.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 군의 병사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는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시키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디지털은요, 이제는 필수입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투명한 정부, 더 빠르고 편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구축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거든요.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창조는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새롭게 연결시켜지느냐가 새로운 산출물이 나오는 겁니다. 연결이 힘입니다. 융합이고 우리 윤은기 회장님이 강의하시잖아요. 협업으로 승리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는 연결돼야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도 이제 이러한 디지털 개념, 그 다음에 연결의 개념이 적용된 이러한 시스템으로 국가를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쟁이 전개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